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작아요? 아직 안 오신 건가? 오부도 하네요. 자, 오늘은 3페이지 배웁니다. 3페이지. 우리가 이 앞주에 민법의 체계를 봤어요. 크게 한번 봤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물권하고 채권 개념 한번 볼게요. 일단 민법은 민법 총칙을 배우고, 두 번째가 물권법을 배우고, 세 번째가 채권법입니다. 채권법 중 계약법을 배우죠. 계약법.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물권하고 채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1년 내내 들을 말이에요. 물권, 채권. 둘 다 재산에 관한 권리, 그래요. 돈에 관한 권리, 이걸 재산. 말 그대로 재물재자잖아요.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권리, 물권하고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 이게 뭐냐? 가장 기초예요. 갑, 소유,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으로 팝니다. 매매계약. 매매는 계약이에요. 5억에 팝니다. 매매계약은 우리 법조문에서 재산권 이전할 것을 갑은 약정하고,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서 이 재산권, 소유권을 말해요. 소유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얘는 반대급부 5,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생겨요. 얘는 재산권이죠. 재산권.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 약정은 약속, 약자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처음에 외워두면 돼요. 매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단어가 매매인데,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을에게는 갑에게 저 건물의 소유권을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란 게 생겨요. 갑은 채권이 있으면 반대쪽은 반드시 채무가 있어요. 반드시. 쌍둥이에요. 쌍둥이. 당연히 갑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채권이란 말이 나오죠. 채권이란 게 뭐냐? 이걸 살펴볼 거예요. 채권은 빚채자예요. 빚 받을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빚은 사람한테 받아요? 물건한테 받아요? 빚은. 빚이 돈이잖아요. 뭔가를. 빚 받을 상대방은 물건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뭔가 주세요 하는 거지, 물건한테 주세요 하면 물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채권이란 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요. 사람 대 사람 사이 관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특정인, 얘는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행동을 법에서는 행위라고 해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의 개념이에요. 이걸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느낌만 가져요. 아,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계약에서 발생되는 을이 뭘 취득하느냐? 소유권 주세요 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은 채무가 있고요.
쌍둥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 둘 사이에서만 문제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채권의 성질은 일단 요구 이 말에서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고요. 요구, 청구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채권은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을이 1억을 빌려줬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야. 돈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1억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고 갑은 1억을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자예요. 자, 그러면 채권인데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인 갑에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자, 갑이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요. 톡촉에도 돈을 안 갚습니다. 가만 보니까 을이 보니까 갑 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자기는 돈이 없대. 배째래요. 배째. 자, 을은 부인에게 전화 옵니다. 부인, 당신 남편이 돈을 갚지 않아요. 당신이 대신 갚으세요.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민법 항상 생각해야 돼요. 채무자 아닌 제3자 부인한테 을은 당신이 대신 갚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남편이 돈 빌렸는데 내 남편이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빚쟁이라고 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빚쟁이. 빚쟁이가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어요. 갚을 거예요? 안 갚을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부인은 이 사람한테 알아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탁 끊어버리면 돼요. 탁 끊어버리면 돼. 즉 무슨 얘기냐? 채권은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성질을 둘 사이 상대적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상대라는 말이 나와요. 채권은 성질이 청구권이자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이 상대란 말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란 말은 우리 민법에서 상대란 말이 나오면 둘 사이 문제예요. 둘 사이에서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채권은 뭔가를 해주세요. 소유권 주세요. 돈 갚으세요. 학원에 대해서는 강의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등록했으면 채권자예요. 학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잠깐 이상하죠? 상대권입니다. 상대권. 둘 사이에서 나오는 문제가 상대권. 마이크가 좀 이상하죠? 좀 전에 나오다가 안 나와. 이게 배터리가 나갔나 봐. 배터리가. 이건 소리가 나네. 소리는 좋네요. 이게 훨씬 좋네. 자, 을이 오 좋네. 앞으로 유선으로 할게요. 5억 다 주고 1년간 살았어요. 얘는
소유자로서 믿고 주위에 나 아파트 샀어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얘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뭐를 안 했어요. 그렇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우리 법 규정이에요. 앞으로 갑소유권이 자기한테 이전됐다는 등기, 이 등기를 꽂아야 돼요. 비로소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우리 민법 규정이에요. 법이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세요. 이렇게 법이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앞으로 나 소유자입니다. 갑에게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넘어왔다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란 것은 물권이죠. 물권, 우리가 배울 게 7가지 물권을 배울 건데 그중 가장 중요한 물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아니 똑같나? 한 바퀴 돌았어요. 갑이 이 아파트 건물, 토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소유권은 물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소유권이라는 이 물권은 뭐냐? 사람이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과 같은 아파트 건물이죠. 사람이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지배하느냐 하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그래요. 직접 지배, 배타적 지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지배합니다. 여기서 물권은 채권은 요구, 이 요구에서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물권은 청구권 반대말이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지배한단 말은 이 아파트 물건을 소유권은 살죠. 내가 살아요. 이걸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갑이 살다가 세 줄 수도 있어요. 세 줘서 월세 받습니다. 이걸 수익을 얻는다 그래요. 이익을 받는다. 월세 받는다. 세 번째, 살다가 필요하면 팔 수도 있어요. 이걸 처분한다고 그래요. 소유권은 내 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요. 이게 지배예요. 지배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걸 지배한다고 해요. 그러면 물권은 채권과 다르게 사람 대 물건 사이 관계를 말하고 이 물건을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배의 모습은 직접 지배하고 중요한 것은 배타적 지배예요. 이 배타성이 물권의 엄청난 특질이에요. 배타. 노란색이 죽여요. 빨간색도 좀 죽여요. 저기 흑판이 밑쪽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러지 빨간색도 우리 원장님께서 뭐 바꿨나 봐. 제 옆에 식사할 때 얘기했거든. 색깔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당장 바꿔주셨네. 원장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니까. 우리 원장님 짱이야 짱. 자, 배타.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배타적 권리라고 그래요. 즉 물권은 이 배타성이 엄청난 중요한 말이에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돈 빌려주죠? 여러 명이 서로 먼저 빌려줬다고 해서 자기 나중 빌려준 사람보다 이기지 못해요. 채권은 평등해요. 그래서 채무자는 세 사람한테 돈 빌렸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갚아버리면 돼요. 즉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내가 이길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요. 타인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힘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힘이 아주 강한데 이 힘이 강한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물권자인지 그걸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공시제도예요. 보일시 공공.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 누가 저당권자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침해를 하지 않아요. 이게 공시제도고 부동산은 등기예요. 이 배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배타성에서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아파트에 쳐들어오면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배타. 나가세요.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 내 물권을 침해하면 나가세요. 내 건물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배타성에서 나오는 거고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지배권인데 여기서 이 배타성에서 힘이 세다겠죠? 독점적 권리니까 물권은 모든 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권은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요. 모든 삼자에게 나 소유자입니다. 나가세요. 나 전세권자입니다.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물권은 두 번째 성질,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지배권이자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이 절대란 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해야지. 절대, 법에서 절대 상대는 반대말이에요. 항상 우리 법은 반대말이에요. 이분법이라고 했죠? 둘로 나눠요. 반대 용어. 그래서 상대의 반대말이 절대라는 두 글자예요. 절대는 그대로 외워버려요. 절대라는 개념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나 이외의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삼자예요. 모든 제3자에게 들이댈 수가 있어요. 나 소유자입니다. 나가세요. 이걸 들이댄다를 고상한 말로 대항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제가 동그라미 쳐버려요. 대항할 수 없다면 대항하고 X를 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필기하실 때 할 수 있다 네 글자 쓰지 마시고 대항 동그라미 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즉 절대라는 것은 나 외의 모든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절대라는 표현을 써요. 법에서. 그래서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사용하면 내 집을 점거하고 있으면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강력한 힘.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채권은 사람 대 사람. 일정한 행위를 요구, 주세요. 반드시 사람이니까 채권자, 채무자 두 사람이 나오고 오로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은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을 제3자에게 채권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답 좀 해줘요. 대항할 수 없다. 물권하고 채권은 완전히 반대요. 엎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은 절대 대항할 수가 없다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이 간단한 게 우리 시험 지문으로는 무수하게 나와요. 그것도 아주 별 3개짜리로 앞으로. 이 법리에 따라 많은 게 해결돼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권 외워버려야 돼. 이거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이 뭐야? 절대라는 개념은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아주 강한 힘. 하지만 채권은 자기 채무자가 생각나야 되고 오로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돈 갚아라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내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대항력, 대항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흑판이 기니까 아주 좋아요. 다른 학원보다 흑판이 훨씬 길어요. 굳이 안 지워도 갑, 소유, 건물을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려고 해요. 전세를 주려면 전세금은 필수 요소인데 항상 둘 사이에 뭔가를 하려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 법률행위의 99%가 계약이에요. 계약. 자, 둘이 어떤 계약을 하느냐 하면은 전세를 준다는 이 용어를,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그래요.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이 추가돼요. 플러스 개념이에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둘이 합니다. 계약서 쓰는 거죠. 전세금은 3억으로 합시다. 전세기간은 2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요. 자, 키 줍니다. 전세라는 것은 소유자 대신 사용, 지가 사는 거니까 용익 물권에 속해요. 키 넘겨봤습니다. 을이 입주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나요? 전세권이라는 용익 물권을 취득했나요? 아니요. 아직 취득 못했어요. 뭐가 한 가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졌어. 뭐가 없죠? 뭐가 지금 흑판에 들어가야 돼? 계약만으로 물권은 절대 취득할 수 없어요. 저기 봐요. 매매 계약했죠? 매수인 돈 다 주고 1년 살아도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여기도 뭔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 뭘 해야죠? 을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물권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우리 물권법은 등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등기 쳐야 돼요. 이 등기는 전세권을 소유권 위에 추가했다는 전세권 설정 등기예요. 소유권은 가백에서 넘어왔으니까 이전 등기. 전세권은 이전된 게 아니죠? 추가된 새로 생겼어요. 설정 등기. 나중에 등기법에서 배워요. 그냥 용어만 익숙해지면 돼요. 설정 계약, 설정 등기. 등기하니까 비로소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렇게 1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얘가 세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요. 팔 수 있어요. 세 주고 나 팔 수 있어요. 5억 받고 팝니다. 병은 자기에게로 갑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요. 계약만으로는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항상 등기. 세트예요. 세트. 등기했습니다. 비로소 병은 새로운 이 집 주인이 됐어요. 자, 병은 왜 갑으로부터 샀느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거 알면서 당연히 샀겠죠.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거래할 때 봐요. 등기돼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는 을이 새 살고 있군. 그것도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이라는 물권이군. 아, 세입자 있어? 병은 그러는 거예요. 세입자 있어도 나는 주인이니까 얘 나가라고 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 생각으로 샀어요. 전화합니다. 내가 살 테니까 한 달 안에 집 비워주세요. 나 새 소유자입니다. 주인이니까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 세입자 좀 비워주세요. 자, 을은 새 주인이 비워달라고 할 때,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아니야, 아니야. 나 계속 살 수 있다. 답은 계속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병이 전세권자 을에게 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다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고 병이 주어로 나와요. 병은 을에게 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인도 청구. 병은 전세권자 을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항상 우리 시험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택일 OX 싸움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 시험 지문은 친절하지 않아요. 바로 들이대요. 바로 들이댄 이 문장을 가지고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를 내가 판단해서 4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이 떴어. 병은 세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항상 사례 문제를 읽을 때는요, 한글로 이 지위로 바꿔쳐야 돼. 우리 시험 지문은 1번 지문, 병은 을에게. 문제의 병은 세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는 문제에 있고, 지문은 그냥 병은 을에게 다이렉트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사례 문제를 푸냐면, 저는 일단 문제를 읽고 사례, 갑을병을 그리라고 해요. 그리라고 하고, 병, 그럼 그림 보는 거, 아, 세 소유자, 을, 전세권자. 그러면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 보면서 세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비워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은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예요. 없다. 자, 그러면 이걸 외우실 거요? 세 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시험 지문 이렇게 뜨잖아요. 이걸 외우는 식으로 민법 공부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울 수 없다. 불능이다. 왜? 이와 같은 있다 없다는 무수하게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그걸 어떻게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절대. 그냥 뗐다 외우는 거야. 아, 세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외워. 다음날 헷갈리고 3일 뒤에는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 없었더라. 시험에서 있었더라 없었더라. 단순함기의 폐해성이에요. 1년 내내 외워야 돼. 절대 이런 식으로 민법 공부하면 안 되고 민법은 풀어야 돼요. 자, 이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를 공부합니다. 을은 전세권자. 자, 이 지문을 읽었어요. 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을은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그러면 을은 물권자, 전세권자이니까 모든 삼자, 병도 삼자잖아요. 대항할 수 있지.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들 수 있다는 얘기고, 대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이놈이 나가라 해도 나는 안 나가도 된다. 즉 얘는 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방금 말한 걸 토대로 이 지문의 OX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앞으로 결론을 단순 외우는 게 아니라 괄호 열고 닫고 이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라고 해요. 결론의 이유, 도출 과정.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방금 제가 얘기한 거야.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는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아주 강한 힘. 따라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지. 즉 얘는 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면 오 맞아. 근데 있다야. 아닌데 얘 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는데 X. X. 정답. 이걸 외웁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의 이유를 외울 거예요. 앞으로. 나중에는 방금 전세권은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절대 모든 삼자에게 대항을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외워요. 처음에는 이 작업이 시간이 걸려. 하지만 이게 숙달되면 1초 만에 나와버려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숙달했느냐에 달려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이 대항할 수 이렇게 가버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걸음마 기어야 돼.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는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전세권자, 갑뿐만 아니라 새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얘는 나한테 나가라 할 수는 없다. 처음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나중에는 방금 말한 과정이 완전히 생략돼 버려요. 내년 중반쯤 되면 그냥 전세권은 물권이지, 대항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 확 생략돼 버려요. 그 단계에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정석대로 해요. 정석대로.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결론은 괄호 열고 닫고 이유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 이유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외워두는 단계로 가면 이 결론은 나중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결론을 알았다. 그러면 이 판례의 결론을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판례는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하는 거고, 이해한다는 얘기는 이 도출 과정, 이유를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암기하죠? 이해하고 암기. 이해가 좋을까요? 암기가 좋을까요? 아니요. 암기가 짱이에요. 암기가 짱이요. 근데 단순 암기는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는 암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 외워버리면 끝. 이게 최고예요. 공부는 암기예요. 하지만 단순 암기는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헷갈리고. 그래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헷갈려. 절대 나는 1000개를 있다부터 구별할 수 있어. 단순 암기로. 그러면 굳이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됐다 뭐 있다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왜 이 고생을 해요?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걸 단순 암기 1000개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예요. 몇 개는 흔들려. 헷갈려. 아무리 내가 머리 좋아도 단순 암기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전화번호 1000개 외울 수 있어요? 전화번호 못 외워요. 1000개 외우려면 5년 걸려요. 단순 암기 하려면 5년 이상이 걸려요. 5년. 우리는 5년 공부하실 거예요? 1년 공부하실 거예요? 1년에 우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과정을 통해서 도출. 그래서 민법의 판례예요. 판례는 단순히 됐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유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 앞으로 이 공부를 계속 할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처음에는 살짝 힘듭니다.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겨요. 이깁니다. 무조건 나중에는 이겨요. 점수도 훨씬 잘 나와요. 점수도. 왜? 헷갈리지가 않거든. 그래서 별 3개짜리만 헷갈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60점은 넘어요. 60이 뭐요? 8점까지 나요. 8점까지. 8점이 100점이죠?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민법에서. 그래서 학개론에 넉넉하게 점수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학개론 50점, 민법 70점. 그렇게 보충. 학개론 55점, 나 민법 65점. 보충. 저한테 배우시면 무조건 민법이 더 잘 나와요. 다 보충.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고. 진짜예요. 민법 점수가 대부분 65점에서 80점대 나와서 70점대. 절대로 60점 밑으로 안 맞아요. 왜? 중요한 걸 헷갈리지 않고 확실히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은 6점 넘는 거예요. 자,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란 것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권리. 그래서 마지막에 못 받았어. 분필이 어디 있더라? 여기는 분필이, 새 분필이 어디다 놓지? 마지막에 딱 받았으면 끝장난 건데, 그죠? 자, 이제 채권을 볼게요. 흑판이 다 끝나서. 방금 잘 거 됐죠?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반복하면 암기가 돼요. 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전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 많이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임대차 계약이란 것은 우리 계약 강론에서 배우는 세 가지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중 세 번째예요. 임대차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교환도 채권 계약이에요. 왜? 동네가 채권법이니까. 계약법은 동네가 채권법이에요. 동네가 중요해요. 동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뭐냐? 이 임자는 무슨 임자일까요? 이 임은 내 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님이에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차임의 임자예요. 차임. 차임. 월세죠? 그래서 대차는 뭔가를 빌려주는 걸 대차한다고 그래요. 대차.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인데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월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는 내 아파트를 이놈한테 사용, 수익해 하고, 즉 쓰게 하고, 세 주고, 내 반대쪽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이거 줘야 돼요. 차임.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매매 계약은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임대차는 사용, 수익해 해주고 차임 받고 주고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사용해 하고 차임 주고 서로 양쪽에 모두 채무가 있죠.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양쪽 쌍방 모두에게 무 채무가 있다.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자, 임차인은 키를 받고 입주해서 삽니다. 이 임차인이 얘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 해주세요. 사용수익 채권인데 마찬가지 채권 계약이란 것은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채권 계약이라고 해요. 따라서 얘가 취득한 권리는 나로 하여금 사용수익해 해주세요 라는 사용수익에 관한 채권이에요. 채권. 왜 을은 임차인은 채권자냐? 전세권은 좀 전에 물권자였죠. 전세권 등기하면. 하지만 임차인은 채권자예요. 이유. 동네가 채권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계약이니까 얘는 물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에요. 사용수익해 해주세요라는 채권자인데 사용수익 채권은 우리 법에서 쓰지를 않아요. 교과서에서. 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더 쉬워요. 얘보다 더 쉬워. 그대로 갖고 와요. 임차권.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사용수익 해주세요라는 이 사용수익 채권을 임차권이라는 세 글자로 바꿔버려요. 이게 더 편하죠? 임차권이라고요. 이 임차권은 반드시 하세요. 채권이죠? 채권이야.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전세권은 등기하면 물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세 살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에요. 이유는 동네가 채권법이라 그래요. 자, 2년 기한으로 새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 을이 1년을 살고 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에게 매매로 팝니다. 등기 쳤겠죠? 자, 병도 아까 전세하고 똑같아요. 지가 들어가 살려고 샀어요. 당연히 전화합니다. 을, 세입자요. 내가 새 주인인데 내가 들어갈 게니까 집 좀 비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새 주인이 이사 가라고 할 때 이사 가야 돼요? 아니면 아까 같이 계속 살 수 있어요? 자, 쓸게. 첫 번째, 이사 가야 된다. 아니야. 기간 아직 1년 남았는데 계속 살 수 있다. 어딜까요? 아까 전세권은 어디였어요? 전세권은 계속 살 수 있었죠? 물권이니까. 얘는 채권이라겠죠. 반대요.
항상 물권과 채권은 반대죠? 반대요. 얘는 지피워줘야 돼요. 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우리 시험 지문은 병은 임차인들에게 이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로 떠요. 먼저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지문을 해결해요. 을은 이게 답인데, 즉 이 이사가 된다. 즉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났겠죠. 머리 씁니다. 임차권, 을은 임차인. 그러면 얘가 가진 권리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내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지. 상대권. 따라서 나는 채권자. 채권자니까 내 채무자인 전주인 갑에게만 나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라는 채권이기 때문에 내 채무자 아닌 제3자 이놈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한 내용이 이유예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상대권이란 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결국 물권과 채권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을이 임차인이라면 임차권을 가지고 있겠고 이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상대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사 가라고 하면 쫓겨나요. 이게 채권은 물권보다 힘이 약해.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세입자는 중간에 살다가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983년도까지. 주인 바뀌면 잠이 안 와요. 전화 올까봐, 이사 가라고 할까봐. 83년까지 이랬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550 전두환 시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소한 이 임차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즉 살고 있는 집이죠. 주거용 건물 주택이라면 중간에 주인 바뀌어서 이사가는 이것만큼은 막아보자 해가지고 임차인이 이사 들어가서 인도받고 하나 더 하세요. 주민등록부 주세요. 전입신고하세요. 그러면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줘요. 마치 전세권과 같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1983년도에 나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채권을 마치 물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준 거예요. 법이니까 가능해요. 법은 못할 게 없어요. 진짜예요. 헌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법은 못할 게 없어요. 이게 법치주의예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인도 주민등록 하세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줘요.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주를 대항 요건 그래요. 요건을 갖추면 힘이 생겨요. 효과가 발생한다. 요건 대 효과, 요건 대 효력이에요. 자, 이건 특별법에서 할 거니까 나중에 할 거고, 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 가야 된다. 자, 다 했어요. 이게 소리가 딴 데는 잘 안 나는데 여기는 잘 나네. 이 소리만 좀 덜 나면 아주 좋은데. 자, 교재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시간. 3페이지. 이제 책을 보면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 3페이지. 재산권에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렇지. 고개 끄덕이면 돼요. 1번 채권. 채권은 특정인 채권자가 특정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람 대 사람. 그 위에다 사람 대 사람, 이거 딱 적어주면 돼요. 사람 대 사람.
자, 매매 법 전문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은 법 전문이 다 있는데 법 전문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용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읽습니다. 제 563조 괄호 열고 매매의 의 모든 법 전문은 이렇게 구성돼요. 앞으로 읽으실 때 제 몇 조 이건 절대 읽지 않습니다. 보지도 마세요. 숫자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괄호 열고부터 읽어요. 매매의 의. 이게 이 법 조문의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괄호를 보면 이 법 규정이 무엇을 정해놨는지 규정해놨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매매가 뭔지를 적어놨겠군. 자, 읽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는 그 효력이 생긴다. 앞으로 모든 문장은 주어가 있고 소수로가 있고요. 중간에 설명형이 있어요.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점이 찍어질 때까지를 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지문은 이렇게 한 문장씩으로 거의 대부분 구성돼요. 한 문장은 여기 이 내용과 같이 두 줄이 될 수도 있고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다섯 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 지문은 보통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로 나와요. 한 개 지문이. 자, 그러면 이 두 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자, 두 줄에서 내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노력해야 돼. 이 두 줄에서 내가 캐치해야 될 단어, 글자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자, 이제 갑을병으로 바꿔서 이해합니다. 갑이 지재산권을 상대방 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 을은 매수인이 있죠.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매매는 효력이 생긴다. 자, 여기서 내가 밑줄을 긋고 싶어. 제가 밑줄은 쭉 그어버리지 말아야겠죠? 단어에 그어야 돼요. 단어. 어떤 단어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중심 단어, 키워드라고 하죠. 어떤 단어가 키워드 같아요? 재산권 이전. 이 다섯 글자예요. 자, 밑줄합니다. 재산권 밑줄, 이전 밑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매수인은 돈 줘야죠. 대금 밑줄, 지급 밑줄. 대금 지급. 이게 키워드예요. 이 두 줄짜리 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이에요. 그 다음 약정, 거기에 동그라미. 이것도 나중에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심 단어라고 앞으로는 문장을 읽으실 때 그 두 줄짜리, 세 줄짜리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는 훈련을 하세요. 그 다음 그 단어에 밑줄을 긋고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문장을 절대 애울 수 없어요. 애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재산권 이전. 생각해요. 재산권 이전.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이전. 상대방은 대금 지급. 재산권 이전 다섯 글자. 대금 지급 네 글자.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외우고. 문장은 절대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약정까지. 약속. 이게 나중에 이 약정에서 합의만으로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낙성계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약속. 지금 줘야 성립해요? 아니면 나중에 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기로 합의만 보면 돼요. 꼭 현실적으로 꼭 당장 등기 쳐주고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현실적으로 꼭 등기 쳐줘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계약을 낙성계약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약정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만 밑줄 치고 나중에는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몇 번 보죠? 단어만 보는 거예요. 단어만. 그래서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우리는 문장을 애울 수 없고 애울 노력도 하지 마세요. 단어를 외워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그림으로. 저는 항상 그림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도 그림으로 기억해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서로 약정. 그러면 끝이에요. 자, 밑에 갑니다. 매매계약은 내용가요? 채권계약. 밑에 가요. 매도인 갑은 매매계약 했죠. 갑은 소유권 이전할 채무가 있죠. 대신 대금 측면에서는 5억 주세요 라는 대금 채권이 있겠고, 매수인들은 소유권 주세요 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겠고, 돈 측면에서는 돈을 줘야 될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죠. 양쪽 모두 채무가 있죠.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 을은 대금 지급 채무. 이걸 나중에 이제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어쨌든 읽고 이해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 소유권 이전 채권. 채권이 있으니까 반대쪽에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죠. 제가 고딕해 놓은 것들이 키워드예요. 제가 다 해놨으니까 거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자, 물권.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배타적 권리예요. 자,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나중에 하고 일단 성질 바로 갈게요. 쭉 가봐요. 4페이지 갑니다. 물권과 채권의 특질. 자, 물권의 특질 나오죠. 4페이지. 지배권이자 다음 페이지 절대권, 이 두 가지. 자, 지배권 봅니다.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사람 대 물건, 거기다 이렇게 그려놔요. 사람의 여기가 물건, 사람인 쓰고 물건. 아까 채권은 사람 대 사람, 물건은 사람 대 물건. 그림 그려놓으면 한눈에 들어와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죠. 이래서 지배권이에요. 직접 지배, 배타적 지배. 자, 넘겨요.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절대권이에요. 이게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별 3개 하세요. 첫 번째,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빵. 앞으로 소수로 싸움이,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기 때문에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빵.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물권은 절대권. 이걸 통해서 많은 지문이 해결이 돼요. 나중에. 이게 엄청 중요한 기초공사예요. 자, 전세권은 전세 목적물에 대해 소유자를 배제하고 지 혼자 배타적으로 혼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이해가죠? 읽고 민법 이해해야 돼요. 그렇네. 전세권은 물권이지 사용 수익. 소유자 배제하고, 그렇지. 배타적 권리니까. 설정계약 플러스 반드시 설정 등기 동그라미 빵. 계약 밑줄 등기. 반드시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해야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은 절대 취득할 수 없어요. 계약을 통해서 할 때 법률행위. 자, 사례 아까 한 거예요. 을이 갑소유 건물의 전세 설정하고 전세 기간 중 갑 주인이죠. 주인이 병에게 팔았네요. 자, 새 소유자 병이 전세권자 을에게 건물 돌려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할 거예요. 이럴 때 전세권자 을은 새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있다. 우린 결론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로 지문이 OX 지문으로 나올 건데 대항할 수 있다. 자, 이유 생각에 왜 얘는 대항할 수 있느냐? 괄호 열고 닫고가 나와야겠죠? 그게 첫 번째야.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이니까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자, 채권. 채권은 요구죠. 그래서 청구권입니다. 자, 2번이 중요하죠.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게 채권 행사해야 돼요. 내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채권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은 오로지 내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채권 행사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묶어가지고 왕별이에요. 별 5개. 이게 훨씬 중요해요.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이 내용을, 이 법리를 가지고 많은 지문이 해결돼요. 정말 아주 많은 지문이. 자,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 자, 이것도 이해해 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동네가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계약은 채권 계약. 오, 이해가죠? 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자, 사용수익회하고 상대방은 임이니까, 임은 차임 임자 반드시 월세 있어야 돼. 이걸 우리 시험 지문에서는 차임은 임대차의 성립 요소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아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수 요소예요. 차임 지불과 서로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거 법 전문이고요.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이해하고 외웁니다. 동네가 채권법이라 그래요. 임차권은 채권. 자, 을이 갑소유 건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세 들어갔습니다. 똑같죠? 병에게 팔았어요. 병이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나가야 됩니다.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병은 제3자예요. 거기다 써요. 병 밑에 제3자예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오로지 지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없다 동그라미. 이유, 채권. 방금 말한 게 이유야. 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이와 같이 그냥 됐다 들이대버려요.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머리 굴려야 돼. 임차권은 채권, 채권이니까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법은 항상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 쓰지 않으면 민법은 절대 점수 잘 나오지 않아요. 머리 쓰는 게 처음 힘들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직 우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절대 민법을 단수 남기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외워지지도 않고요. 점수 안 나와요. 단수 남기하면. 그래서 50점, 6점을 못 넘는 거예요. 단수 남기를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면 점수가 70점 이상 넘어버려요. 정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가장 중요한 거 물권과 채권. 물권은 사람 대 물건, 지배권이자 절대권, 절대권을 잘. 채권은 주세요, 주세요. 상대권. 오로지 채권 자체무자. 둘.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채권은 힘이 약해요. 물권은 힘이 엄청 세. 힘이 세니까 나 힘이 센 사람입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공시제도가 물권에서만 나와요. 채권은 공시제도가 없어요. 왜? 두 사람 사이만 문제되죠? 딴 사람이 알 필요가 없어. 이놈이 돈 빌려주니 내가 뭔 관심이요? 그래서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만 문제니까. 하지만 물권은 대외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누가 물권자임을 표시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침범하지 말라고. 제 힘 센 놈이니까 괜히 덤버들어서 맞지 말라고. 그래서 공시제도가 물권에만 나와요. 물권에만. 오케이. 10분간 쉬고 할게요.